네, 시민상한가 특이점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해 드리죠. 월수팀 나왔습니다. MBN골드 백인엽 매니저 나왔고요. 오늘 김범수 매니저, 김병진 매니저, 조범수 매니저죠. 죄송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제가 김범수 매니저라고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자주 만나야 돼요, 매니저님들. 노래를 굉장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아, 김범수 그렇죠. 매니저님. 근데 통을 보면은 조범수 매니저님 노래 잘할 것 같아요. 놀랍게도 노래를 좋아하는데 노래를 못 불러서 제가 기타를 쳤었습니다. 기타는 좀 치시나요? 아니 뭐 손 뗀 지 한참 돼가지고요. 굳은 살도 이제 없어졌으니 치지는 못할 것 같네요. 뭐 통기타로 아니면은 일렉으로 치시나요? 이건 좀 이미지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왜죠? 네, 우자장장 이런 거 좋아했습니다. 네. 진짜요? 통기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좀 이 화끈한 거를 좀 많이 좋아했었다 보니까. 락커. 예, 표현은 락스타. 그렇죠. 알겠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반전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노래까지 이야기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 근데 백인엽 매니저님 노래 잘할 것 같아요. 저 노래 못합니다. 진짜요? 네, 은근 발라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좋아는 하는데 노래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김병준 매니저님은 사실 평소에 방송 통해서 예전에 도전 369 할 때도 오프닝에 노래 많이 불러주셨잖아요. 네. 노래 잘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시청자님들 즐거우시라고 이제 네. 짤막하게 파이팅 넘치는 이제 한 소절을 한 거지 노래 잘하진 않고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잘 보내셨냐? 너무 오랜만에 뵀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의도치 않게 노래 얘기까지 오늘 같이 좀 나와 버렸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난 월수팀 이제 휴일이 없거든요. 월수 당분간.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우리가 모멘텀 얻을 수 있는 소스들 쭉쭉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오늘 특이점 좀 나누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 이유는 HLB 이슈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가야 되는데 그들 종목이 못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수도 안 좋았고 하락 종목들도 많았는데, 반대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가 안 좋을 때마다 외국인과 기관이 저 PBR 관련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뭐 KB금융, 최근에 이제 임민소 아나운서가 많이 추천을 하셨던 종목이죠. 저 PBR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급이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피도 하락 종목은 많았지만 뭐 대형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지수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장이었다, 힘든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총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확실히 요새 매니저님들도 뒤에 있는 코너, 민포담, 대세의 코너죠. 여기에 대해 부담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임민소 아나운서 두고 추천을 한다. 거의 요새 임민소 아나운서를 조금 견제하는, 임민소 매니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다양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정말 짱짱한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민소 아나운서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도 민포담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어제부터 나왔던 뉴스인데요. 공매도 재개 뉴스가 스멀스멀 좀 나왔습니다. 좀 시장 갈만하니까 또 이런 뉴스 나와가지고 가는 것도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우려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물론 정부 정책향 내에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뭐 어찌 보면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뭐 이제 당장 이제 세금 이야기도 있고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일부적인 부분에서 좀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던 만큼 이번에 일단 코스피 대형주 몇 종목 내로 좀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맞아요. 확정적인 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큰 틀만 딱 두 개만 짚어보면은 코스피 대형주들 일부 종목 그리고 코스닥은 안 할 수도 있다. 저는 예. 이거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전면적으로 재개를 한다고 해도 6월 중에 부분 재개하면서 천천히 다시 공매도 재개를 해도 올해 하반기는 될 거거든요. 빠르면 아마 뭐 9월 그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코스피 대형주들이 못 간다? 그런데 코스닥은 공매도 제한을 안 한다면은 그럼 그 수익이 어디로 갈까요? 코스닥으로 가겠죠. 코스닥이 최근에 HLB 하한가 사태 때문에 맞아요. 많이 밀렸는데 코스닥 150은 상당히 많이 눌렸는데 이거는 제가 좀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요. 150 예. 레버리지. 그러니까 코스닥이 1% 올라가면은 2% 수익 지수로 보는 가져가는 ETF 건데. 상품입니다. 네. 자, 근데 그 상품 중에 보면은 HLB 상품 그룹주들 비중이 대략적으로 제가 기억한 9에서 12%가량 들고 있는데 지금 HLB가 시가총액 상에도 쭉 밀렸잖아요. 사실 HLB 그룹주들이 종목을 7개씩이나 분할 상장시켜놓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좀 불안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쨌든 하한가 사태 터졌습니다. 그것 덕분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밀렸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코스닥 시총 내에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 하락률 폭이 전파차 좁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6월 달에 공매도 재개를 한다고 해도 코스닥 쪽에서는 일부 또 공매도를 재개 안 할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코스닥 쪽으로 오히려 6월 달에 수급이 좀 바뀔 가능성을 좀 봐야 하지 않나. 이거 한번 상품 그 레버리지 상품인데 오늘 이런 생각 때문에라도 지금 보시면은 수급이거든요. 이틀 거래 HLB 사태가 터지고 나서부터 개인들의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의 매수세가 정말 예.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레버리지 상품이라는 게 정말 그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항상 하는 이야기는 시장은 결국 우상향할 것이다.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렇다시피 코스닥도 지금 너무 많이 소외받았어요. 왜 이번에 코스피랑 코스닥 관련해가지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코스닥 종목들 충분하게 다시 한번 우상향 만들 이벤트도 남아있고 그리고 2차 전지들 네. 많이 쉬었잖아요. 그쵸. 현재 구간에서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럼 6월 달이랑 5월 말일 사이에서 접근하실 거면 코스닥 쪽으로 한번 보는 게 어떨까. 레버리지 상품 많이 저렴해졌다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공매도 재개 이슈, 이 소문과 관련해서 코스닥 레버리지 투자 포인트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침 또 오늘 코스닥이 850을 좀 하회하면서 장이 마감됐기 때문에 조금 더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섹터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명준 매니저님, 지금 시장 보면은 뭐 공매도를 폐지했어가지고 시장이 뭐 그렇다고 막 급격하게 올라가고 막 그러진 않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공매도 다시 생긴다고 한들 뭐 시장에 영향을 받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뭐 시장에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네. 좀 아무래도 이 코스피 쪽 종목들의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조범수 매니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 코스닥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늘 그 시장 흐름을 보면은 네. 약간 좀 지지부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보시면서 진짜 코스닥 종목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이런 생각들 많이 네. 하셨을 텐데 지금이야말로 주식을 사셔야 될 때다. 저는 지금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 너무 좋은 종목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당장 또 맞아요. 내일 개장이 열리면은 사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코스피보다는 지금은 코스닥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관련된 종목들 좀 매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쵸. 5월 22일 또 이번 주잖아요. 또 이번 주에 얘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FOMC 회의록도 나쁘게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뭐 전반적으로 막 경제가 막 엄청 막 좋아가지고 막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에 부담을 저는 크게 주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6월 정도가 넘어가면 또 6월 초에 또 애플의 WWDC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닥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HLB 그룹주들이 연속 하한가가 나왔죠. 그리고 그 코스닥의 한 축이었던 JYP마저도 지금 52주 신저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의 축들이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우상향을 본다면 지금 이 시점 코스닥을 투자하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이점 당연히 이야기해야겠죠. 바로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일 미국 시간으로 장 마감하고 이제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매출은 245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5.58달러 이렇게 컨센서스가 나왔는데 당연히 많은 분들은 연속해서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것이다. 결국은 가이던스, 어떤 톤으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미래 반도체의 앞날이 갈려있다라는 관측들이 현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선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반도체 종목들까지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관전 포인트 어디로 좀 잡아야 됩니까?
일단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가이던스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오는지 여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기록했단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떴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상승폭이 사실 그 이전만큼 못한 경우가 더 많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보다 더 잘 나올 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뭐 이견이 없는 것 그쵸. 같습니다. 다만 실적 발표 후 전망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 기대치보다 더 안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하락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온 다음에 주가가 업사이드 여력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안 나왔을 때 주가 하락 룸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비중을 조금 줄이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반도체 비중을 조금은 줄이고 뭐 최근에 이제 식품주라든지 화장품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 편성을 골고루 해놓으신다라면 생각보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무관하게 시장에서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PPT 한번 보여주시면 예. 두 번째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나오더라도 일단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서 하이엔드급 H100 같은 하이엔드급 인공지능 반도체 칩 같은 경우에는 중국으로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약간 사양을 낮춘 예를 들면 뭐 칩 A800이라든지 H800 같은 경우에도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가 지난해 10월 달부터 미국 정부가 수출을 중단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 수출 비중이 지금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대로 낮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중국이랑 무관하게 결론은 중국이랑 무관하게 실적이 잘 나오는지를 보셔야지만 엔비디아 쪽으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게 한 번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00 돌파 못하고 계속해서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1,000를 돌파한다라면 심리적인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우리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생각보다 엔비디아가 그냥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 정도의 실적만 나와준다라면 오히려 반도체 섹터는 하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반도체 비중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은 줄이고 오히려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미용기기라든지 이쪽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 위주로 여러분들이 포트 비중 조금은 더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좀 더 미세하게 전략 안에서 보면 일단 중국과 무관하게 현재 실적이 좀 잘 찍히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큰 맥락에서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굳이 반도체 곁에 있기보다는 화장품, 식료품주 이쪽 좀 국내에서 현재 수급이 잘 나오고 있는 쪽에 있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는 같은 전략입니까?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은 끝났고 화요일하고 수요일장 이틀 정도 국내장은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이틀간의 국내 반도체주를 좀 매수한다는 것, 이런 전략 가져간다는 것 조금 위험한가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반도체가 좋고 나쁘고에 관련된 이해가 좀 많이 엇갈리잖아요. 네. 안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 반면에 좋은 게 있습니다. 오늘장에 보시면 이수페타시스도 그렇죠. 신고가 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게 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소부장이나 안 좋은 종목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가던 종목들은 계속 좋아요. 이게 분리를 해서 보시면은 그래서 엔비디아나 직접적으로 실적으로 찍히고 있는 종목들은 괜찮다 이겁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이번에 바클레이에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엔비디아 목표가를 1,100불까지 또 인상을 했습니다. 신을 헐뜯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 건데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약점은 단 하나예요. 기대감이 너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서프라이즈 비율이 10%를 넘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힌트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입니다. 왜? 삼성전자는 아직도 엔비디아에 공급을 못했어요. 그렇죠. SK 하이닉스는 HBM3E에 대해서는 이미 공급 확정인 상태지 않습니까? 12단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은 이야기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HBM3E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내년까지 물량 이미 다 판매 완료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미 확정적인 얘기예요. 이게 그럼 뭐냐면은 쇼티지적인 부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트렌드 포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코스워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직 GPU 생산량을 다 아직 만족시킬 만큼 충족하지 않다. 이 얘기는 수요는 아직도 폭발적으로 있는데 쫓아가지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쇼티지가 좀 연속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저는 일단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좀 자료를 지금 보고 넘어가시면은 예. 이제 저는 지난번에 AI 양산 일정 보여드렸죠. 네. 엔비디아가 그럼 가지고 있는 약점 딱 두 가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기대치가 너무 높다라는 기대치가 너무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양산 일정이에요. 이번에 지금 일단 쇼티지가 유지가 되고는 있습니다. H100 상품이 계속해가지고 22년도부터 일단 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쇼티지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다음 그래서 우리한테 기대감을 줄 거는 블랙웰 내지는 뭐 GH200 이런 그쵸. 상품인 거잖아요. 근데 이 상품들이 전반적으로 연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어떻게 메울 거냐? 그게 일단 가이던스 측면에서 일부 단기적인 속도 조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데 당장 아무리 좀 상황 돌려봐도 엔비디아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시장에서 그럼 접근해서 좀 보자면은 자 이제부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저희가 이제 H밴 공급을 시작하면은 당연히 주가는 올라올 겁니다라고 말씀 전해드리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D램 매출 비중이 대략적으로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23년도부터 그 파운드리 단 쪽에서 투자 비중을 좀 많이 높였다 보니까 일부 D램 쪽이 좀 줄어드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은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HBM 공급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SK 하이닉스만 독점 구조 유지하는 상황이 아마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TS 파운드리 쪽을 보면은 TSMC랑 삼성전자랑 항상 비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2나노, 3나노, 5나노, 6나노, 7나노 그리고 레거시랑 16나노, 12나노 이렇게 보시면 위에가 TSMC고요. 아래가 삼성전자예요. 예. 삼성전자 고객사가 이렇게 없어요. 너무 가져가는 게 없네요. 다 선당 공정은 저기 TSMC예요. 삼성전자한테 남은 거는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D램, 랜드, 레거시 시장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HBM에서 계속해서 HBM 시장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성장성이 너무 높은 시장이니까. 근데 이 HBM에 관련돼서 엔비디아에서 그럼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 아닙니다. TSMC에서 진행해요. 엔비디아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이 엔비디아의 칩 제조를 맡고 있는 TSMC 측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TSMC는 지금 어때요? SK 하이닉스랑 협력해서 HBM4까지 만든다잖아요. 이거 사실상 좀 이렇게 봐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혹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퀄 테스트 통과가 안 되고 있다라는 그 뉴스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 뉴스는 일단 실제 여부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는 하지는 않는 거고요. 현 상황, 삼성전자에 대한 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저도 삼성전자 올라갔으면 싶은데 지금 완전히 공급망 속에서 완전 왕따 당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네. SK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이 셋이서만 우리는 친구 하면서 놀고 있는 거고 삼성전 너 저리 가 우리 친구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너무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물론 삼성전자도 HBM 공급 납품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 수반하기 위해서는 코스워스 같은 쪽에서도 생산량이 같이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는 이런 프리미엄 구조를 굳이 손에 놓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거를 저울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 값은 엔비디아니까. 값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그 저울질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거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진짜 뉴스 나오기 전까지 일단 보류를 하시고 HBM이나 엔비디아 향으로 가고 싶다. 나는 반도체를 그쪽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보신다면은 SK 하이닉스 향으로만 일단은 추종을 좀 해야 되겠다. 당장 이 삼성전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도 네. 코스피 지수가 레벨업이 못하는 포인트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파운드리며 또 D램 쪽이며 좀 전반적으로 진퇴양난에 있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까지 조은수 매니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볼 때 누구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건 김병준 매니저님, 누구나 매출, 영업이익 최고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건 모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이던스에 대해서 얼만큼 잘 표현이 되느냐를 많이 지금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실적에서 엔비디아가 아주 작은 약점이라도 나타나면 실적이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혹시 어떤 건가요? 요즘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뭐 공급 병목 현상 뭐 이런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좀 크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충족할 만큼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그 매출이나 수요가 확인되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가격이 좀 조정받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엔비디아의 실적 쇼크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쇼크는 없죠. 네, 실적 가이던스가 쇼크는- 중요한 거죠. 예. 네,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지만 가이던스도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AI 쪽에서 자신감을 좀 가져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돼서 제가 엔비디아 실적 기대치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 몇 가지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화면을 좀 보면서 예. 설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5개 분기 동안 매출과 주당 수익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그쵸. 이번에 가이던스 역시도 전분기 대비해서 11% 이상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도 뭐 전년 대비해서 뭐 240% 이상 오를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하고 있고요. 저는 이대로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블랙웰 플랫폼에 대한 공개, 이게 이제 5월 22일쯤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이게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요. 어쨌든 이 GPU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네. GPU의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 영상 언어 모델이 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상 언어 모델이 출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요,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폭증을 하게 그쵸. 돼요. HBM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없는 부분이다.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블랙웰을 출시해서 뭘 합니까? 당연히 판매를 하려는 그쵸, 거죠. 그쵸. 영상 언어 모델 이거를 출시를 블랙웰을 이 칩을 출시를 하는 게 이점일까요? 안 이점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점이 훨씬 크다. 기업 입장에서 다양한 뭐 반도체 공정이나 뭐 이런 거 디지털 트윈한다, 로봇에 사용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미래 비전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해선 이 블랙웰 칩이 필요하고 거기에서 또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HBM은 당연히 많이 탑재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을 또 하나 설명드리면요. GPU의 이 주기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이 지금 약간 더듬대는데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주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주기도 있지만 이게 GPU가 무제한이 아니잖아요. GPU는 2, 3년 쓰면은요 교체 주기가 교체 주기. 네, 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게 교체 주기가 도래하면 과연 실적 쇼크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반도체, 특히나 HBM 관련된 종목들, 물론 지금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실적은 저는 잘 나올 거라고 보는데 주가는 어떻게 될지 시장에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이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네. 저는 지금 반도체 전공정 쪽 기업들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공정을. 왜냐하면 HBM 관련된 종목들 대비해서 네. 너무 많이 빠졌어요. 어쨌든 HBM에 들어가는 건 D램 반도체잖아요. D램 반도체 생산량을 좀 많이 증가시키려면 전공정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원익 IPS라든가 그쵸. 뭐 요즘에 뭐 테스라든가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완전 바닥권에서 기고 있거든요. 근데 HBM 중 관련된 종목들 좀 부담스러워 하면은 그런 쪽으로도 보셔도 된다. 어쨌든 이 AI 사이클이 시장을 좀 주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코스닥이 지금 빠졌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가 좀 주눅 들고 이럴 필요는 없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향성으로 가지고 있고 미국 빅테크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고 있고 뭐 엔비디아다 뭐 빅테크 기업들 다 투자하고 있는 게 네. 바로 AI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겠다 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준 매니저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요즘 뭐 어떤 주식을 봐도 뭐 얼마 뭐 SK하이닉스가 20만 원 넘어설까, 삼성전자가 10만 원 넘어설까, 엔비디아 $1,000 넘어설까 이런 고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AI에 대한 발전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것이 그런 오히려 좀 배리어를 좀 지워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AI의 발전 가능성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은 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게요. 백인현 매니저님,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이제 합니다 하고 너무 좋은 결과와 너무 좋은 가이던스 나왔어요. 그 이후로 이제 엔비디아도 $1,000 뚫어서 막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국내 시장이라든지 반도체도 같이 쫙 올라가는 걸 우리가 기대해도 되겠죠, 시원하게?
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서 $1,000 돌파하게 되면 뭐 반도체 쪽에서 심리적인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거니까 네. 당연히 이제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섹터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일단 뭐 HBM 관련 종목들이 가장 먼저 엔비디아 수혜주로 부각받을 텐데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그들이 업사이드 여력이 얼마만큼 있을지도 한번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전공정 관련 종목들도 사실 엔비디아랑 무관하게 지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공정 관련 종목들도 향후에는 업사이드가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솔브레인 같은 뭐 소재 관련 기업들도 그쵸.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기판 관련 종목들인 뭐 심텍이라든지 뭐 대덕전자라든지 최근에는 뭐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스페타시스가 MLB 기판을 많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기판 업체 쪽에서는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주듯이 뭐 다양한 이제 전공정 관련 종목들 그리고 파츠 관련 종목들 이렇게 함께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시장의 충격은 모두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때 미스가 났을 때 하락 룸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죠. 일단 모두가 잘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때 엔비디아가 실제로 잘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한 잘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중간 간 거죠, 중간. 상승 룸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포트에 유지를 하시되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만 조금 낮추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조은수 매니저님? 만약에 실적이 근데 잘못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적은 항상 지금 계속 잘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시장에서 반응이 만약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를 떨구기 시작한다라는 움직임이 좀 나오면은 이게 앞으로 좀 완전한 악재로 전환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가 눌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네. 사야죠. 오히려 사는 방향으로. 사야죠. 네,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쉽게 좀 굉장히 좀 외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는 어느 나라 종목입니까? 미국장 미국이죠? 종목이죠. 네. 미국장 지금 어떤 기간입니까? 대선 기간이잖아요. 그럼 적어도 9월 달까지는 빠져도 깊은 빠짐은 없다라고 생각하신 게 맞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김리 인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사실 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새로 나온 소식도 없고요. 중간에 이미 신고가 역사를 또 썼고 중간에 저번 주에 또 빠졌었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MD GPU를 쓴다, MI300X를 쓴다라고 해가지고 일부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근데 작년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만큼 지금 일단 엔비디아가 이제 옵션 구조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는데 뭐 실적이 만약에 미스 나와도 눌릴지언정 지금 시장에 자금이 너무 많아요. 오늘장도 시장 보시면은 국내장이나 미국장이나 최근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은 게임스톱 아시죠? 네. 게임스톱이 최근에 또 몇천 % 이렇게 올라가는 몇백 그쵸. %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럼 저는 이걸 힌트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힌트냐? 유동성이 살아있다. 자, 또 두 번째 비트코인도 지금 아직도 다시 올라가잖아요. 유동성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국내장에서 넣어서 한번 보시면은 요새 국내장 보면은 딱 이런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성공하면은 투자고요, 실패하면 투기입니다. 왜? 가던 것만 계속 올라가니까 네. 고가에서 딱 사놓고 내일장에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좀 과격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아직 시장에 유동성이 있는 만큼 만약에 엔비디아가 눌린다면은 저는 좋은 다시 한 번 더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코스닥의 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보고 싶고요. 첫 번째 특이점 엔비디아 얘기는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특이점은요, 매콤달콤한 K식품주의 고공행진입니다. 삼양식품이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에 갔고요. 오늘도 고가의 상한가 라인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저는 식품주를 되게 처음에 시장을 공부할 때 이거는 경기방어주다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안 좋을 때 이런 데가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배웠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공부했던 거는 와장창 이론이 모두 깨져가고 오히려 여기가 이제 인기 섹터가 되는 건가? 모두가 좀 이제 담아볼 만한 인기 섹터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특이점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병준 매니저님. 식품주, 삼양라면, 삼양식품이 포함된 식품주 인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식품주들이 이렇게 상한가를 갈 수 있는 배경이 따로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뭐 실적이 뭐 아무래도 너무 실적이 잘 답니다. 나오다 보니까 아.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요. 이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한 수준이 100%를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더라고요. 예.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2025년도 또 증설을 앞두고 있는데 네. 만약에 그 증설이 내년 한 이제 상반기쯤에 또 완공이 되면 매출이 5천억에서 6천억은 더 추가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까지 추가적으로 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을 보면서 제가 네. 자료 준비해 온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실적이 뭐 다 말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 라면 수출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또 삼양입니다. 지금 불닭볶음면이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기 때문에 저는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해외에서 이렇게 매콤한 음식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몰랐는데 뭐 수출량을 보면은 어마무시하고요. 2월달 수출액도 뭐 한 780억 정도 됐다라는 또 전망치도 나왔고 투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목표 주가가 증권사에서 뭐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 선, 기존 가격 대비해서 한 100% 올린 상황인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증권사에서 올린 목표 주가 근처까지는 다 왔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증설 모멘텀까지 좀 갖다 붙여야지 좀 주가가 좀 더 오를 수 있는 증설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설은 2025년쯤에 아마 2025년도 뭐 상반기쯤에 좀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수출도 지금 뭐 분위기를 탔기 때문에 수급이 너무 좋아서 차트를 좀 보면서 이제는 좀 대응해야 되는 구간 보유자의 영역이 조금 들어갔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네.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보유자 영역이라는 게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좀 이제 좀 호기심 좀 생기려고 하면은 보유자 영역이라고 하니까 내가 또 손대면 안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증설에 대한 모멘텀도 앞으로 좀 챙겨가야 되는 게 이 식품주, 특히 삼양식품의 투자 포인트가 좀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백인현 매니저님, 우리가 이 라면주들 잘 나갔던 거를 비단 이번 달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K라면 잘 팔리고 있다 하면서 뭐 국격을 올려주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좀 연속성을 지금까지 가져왔던 걸로 생각을 하면 지금이 고점인가? 하반기에는 근데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라는 퀘스천 마크를 남기게 되거든요.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이제 과거 이제 2022년부터 사실 이제 라면 관련 업종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계속해서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났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라면 업계 3위 업체인 삼양식품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각되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인 우리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물량의 대부분이 삼양식품 라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해외에서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갔었습니다. 뭐 그러다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원재료에 대한 가격 부담이 그쵸. 올라가게 되면서 라면 가격도 여러 차례 인상을 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보다 업사이드가 더 열렸다라고 생각할 때는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을 해서 라면 가격이 추가적으로 인상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환율 같은 경우에도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유리하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같은 기업들이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에서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계속해서 마진율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원달러율이 지금처럼 고환율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라면 가격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라면 업황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보다 원달러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면 가격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도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물가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삼양식품을 포함해서 오뚜기나 농심 같은 국내 1, 2위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라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라면 업체들 주가를 쭉 찍어보시면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삼양식품만 잘 갔지 농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못 갔거든요. 맞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국내 수출 비중, 뭐 국내 내수보다는 해외 쪽에 초점을 맞춰서 보신다라면 환율이랑 그리고 라면 가격 인상 이 두 가지
두 가지 포인트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향후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2년여에 걸쳐서 올렸다가 또 내리기도 한 거기 때문에 라면 가격이 다시 한번 인상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좀 남는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도 좀 지금 1,350원대로 좀 잡혀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고환율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삼양식품이 좀 수혜를 봤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범수 매니저님,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 식품주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접근 방법을 바꿔야 될까? 이런 생각이 요즘 좀 들어요. 예전까지는 말 그대로 진짜 경기방어주에 대한 역할을 톡톡히 해냈던 종목들인데 지금은 이제 뭐 화장품처럼 여기도 수출 섹터의 하나의 한 축이 되는 것 아닌가? 여기로 좀 이제 투자 포인트를 살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경기 방어주였지 않냐라는 네.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역으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지금 그래서 시장이 좋은 시장입니까? 나쁜 시장입니까? 지금 지금 안 좋으니까 올랐다, 경기방어주가 올랐다, 요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원래 내 계좌가 올라가면 좋은 장이고요. 내려가면 나쁜 장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앞서서 저희가 가장 모든 걸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가던 것만 가잖아요. 저는 이게 식품주가 별로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 올라가기 전에 화두로 올라갔었던 게 화장품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 똑같이 관통하고 있고 반도체도 화장품도 식품주도 다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 그렇죠. 이게 삼양식품을 지금 보시면 원래 삼양식품이 계속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고가권 내에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방금 이제 우리 성화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번에 그럼 왜 급격하게 올랐느냐? 이게 면스낵만 한번 볼게요. 면스낵만 한번 볼 텐데 지금 이번 분기 수출 비중 보시면은 내수 비중 비해 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네. 거의 4배 가까이 되죠. 지난 뭐 63기나 62기 같은 경우에도 3배 가량이었는데 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수출 비중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야, 더 좋구나 하고 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불닭볶음면이 그렇게 이렇게 트렌드가 오래 갈 적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죠. 원래 1년이면 금방금방 바뀌잖아요. 그리고 원래 좀 예. 그 고등학생들이 학원 끝나고 좀 먹는 이런 컵라면이었는데 이게 뭐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아니 근데 해외 사람들 매운 거 못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제 좀 수출하는 건 특이합니다. 조금 덜 맵게 나가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 이제 수급 쪽으로 보시면은 이 최근에 이 급등 나올 때 개인밖에 안 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 보니까 삼양 수급 보니까요. 삼양식품 수급을 보니까 올라가고 있을 때 개인들이 사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조금 던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바로 우양입니다, 지금. 우양은요, 오늘 반면에 개인들이 팔고요. 외국인 기관은 매수세로 좀 들어갔는데 당연히 삼양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 타자 우리 좀 우양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우양 말고 또 다른 옵션들이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김병진 매니저님 한번 들어볼까요? 우양 지금 우양 말고 다른 옵션이 있습니까? 우양 말고 다른 옵션 저는 그냥 삼양식품이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삼양식품을 매매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삼양식품은 목표 주가 그래도 한 60만 원 정도까지 좀 가기 때문에 지금 지금 50만 원대 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차트도 뭐 크게 무너지지도 않았고 오늘도 이제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저는 우양보다 그냥 대장인 삼양식품을 제대로 공략을 해보자. 매콤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백윤현 매니저님은 지금 뭐 다른 쪽으로 봤을 때 뭐 화장품도 옵션이 있잖아요. 네. 화장품 사는 게 나을까요? 식료품 좀 사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제 뭐 둘 다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양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음식품 관련 종목 중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으로 우양을 갖고 나오려고 그랬었거든요. 예. 네네. 왜냐하면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올해 유행한 게 아니라 한 몇 년 동안 유행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우양의 이제 냉동김밥 같은 경우에도 최근까지 지난해뿐만 아니라 지지난해에도 냉동김밥이 미국에서 계속해서 유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달부터는 월마트를 포함해서 미국 대형마트에 판매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는 우양 같은 경우에도 약간 실적 변화가 조금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지난번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보다 비중국권 수출 비중이 높은 뭐 대표적으로 중국 매출 비중이 아예 없는 실리콘2가 많이 급등했듯이 최근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식품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이제 중국 쪽에 중장비 공급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안 올라가고 최근에는 북미 지역의 전력 인프라 변압기라든지 전선 공급하는 기업들 위주로 올라가듯이 최근 이제 정부 스탠스도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양 같은 경우에도 올해 2분기부터 4월 달부터는 미국 쪽으로 냉동 잎밥을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양이 차라리 업사이드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또 우양에 대한 강조 포인트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은요. 오늘 이제 전력 수요, 전선과 관련된 전력 기기, 원전까지 조금 더 넓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전기 고갈 이슈와 함께 원전까지 함께 투자 포인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원전이 오늘 다시 한번 체코의 두코반이 이 원전 이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또 따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단 원전 쪽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것, 시나리오를 넓혀보는 것. 이쪽 시나리오는 또 이제 조작가가 상당히 잘 알기 때문에 조작가와 원전 AI 데이터 센터 시나리오 오늘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근데 이거 시나리오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왜요? 뭐 원자력 늦게 간다고 해서 별로라고 했는데 제일 빨리 갔는데. 뭐 시나리오는 뭐 다 맞추면 사실 뭐 그건 신이고요. 이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근시안에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근시안적으로 말씀 전해드리자면은 원전이 오른 이유는 미국에서 SMR이 올라서 그래요. 단지 그뿐입니다. 이 원전 관련주들이 올라갈 확률은 좀 상당히 높았어요. 이게 자료 하나 보시면은 이게 원전 쪽 항상 트레이딩 하시고 가격 추적하실 때 기초적으로 보시는 게 우라늄 가격들을 많이 보시죠. 그렇죠. 이제 세계에서 지금 최근 또 미국에서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까지 하고 특히나 이번에 또 러시아가 전쟁 중에 다시 한 번 더 이 우라늄 생산지까지 점령하고 이런 모습이 좀 많았다 보니까 우라늄은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는 과거에는 우라늄 가격 올라가면은 원전 설비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라늄 가격이 최근에 좀 쇼티지적인 모습이 있었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갔고 네. 이 원전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특히나 지금 원전이 대형 원전 쪽보다는 계속해서 SMR로 돌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샘 울트만이 발언한 부분이 가장 주요하지 않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은 일단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쪽이 최근에 일단 좋은 반등세를 잘 만들어줬고 이번에 좀 뉴스가 나왔는데 그 공매도 하는 측에서 좀 보고서가 하나가 나왔어요. 그 아이스버그 리서치라는 곳에서 지금 공매도 보고서가 나왔는데 예. SMR의 사업이 불투명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내용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니까 지금 전력 설비 관련해서 SMR이 지금 개발을 완료한 지금 발전량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인데 승인도 안 나왔는데 이걸로 지금 뭘 하겠느냐. 그리고 뭐 재무적인 부분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꼼꼼하게 보고서를 올려놨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고서를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다 모든 거를 요약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쭉 이게 지금 보시면 너무 긴데요? 공매도 보고서입니다. 진짜 꼼꼼하게 잘 올렸어요. 네. 네, 지금 그래서 이걸 골자는? 요약은 완전 이렇게 공매도 보고서 나왔으면 작가는 도망은 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현금 소진 업데이트 예. 설명 엄청 길게 나왔잖아요. 제가 이런 보고서는 좀 꼼꼼히 항상 보는 편인데 네. 이거는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저한테 1시간 주지 않는 이상 여기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무료 방송에서 좀 말씀드리고 좋아요. 지금 대체 발전 쪽은 말씀 전해드렸다시피 반도체가 일부 전체적으로는 부분에서 좀 부진하고 전선주들이 강하게 가는 상황에서 파생적으로 지금 같이 올라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원전뿐만 아니라 최근에 수소도 반등이 나왔었고 천연가스 쪽도 반등이 나왔었고 SK가스나 아니면 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종목들이 선행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이 상당히 강했었고요. 대체 에너지 쪽은 계속해서 좋아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 이 큰 틀 내에서 제가 아까 미국 시장 얘기했었을 때 지금 대선 기간이지 않습니까? 9월 달까지는 걱정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거는 대체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양광 뭐 SDN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또 상승이 나오는 모습까지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는 누가 먼저 가느냐에 대한 싸움이지 이미 먼저 올라왔다면은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원전 쪽은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아쉽게도 아직은 정부 정책적인 향이 좀 강하다 보니까 지금 또 아직은 그 정부 정책 향 내에서 좀 안정적인 맞아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원전주는 올라왔으면은 좀 매도하시고 현금 확보하자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일단 또 다양한 또 디테일하게 나온 보고서가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아주 방송을 통해서 보자면 지금 원전에 대한 스탠스는 좋지는 않은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조은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면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셔서 또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또 기다리는 뉴스가 김병진 매니저님 바로 6월에 있을 체코 두쿠바니 원전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무려 30조 원 가량 수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프랑스만 붙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좀 잘 따낼 가능성 얼마나 좀 된다고 보십니까? 붙어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요. 네. 뭐 구체적으로 이거를 명확하게 딱 따낸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보다도 뭐 전체 업황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약간 지금 이 질문 자체가 HAB 약간 신약 승인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이거를 또 이게 또 짚어낸다라기보다도 지금 뭐 원전 관련돼서 그만큼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서 네. 그 6월 체코 원전 이슈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져갈 만합니까? 지금 원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보유자의 영역이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원전 관련돼서는 이 이슈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해외 수주도 해외 수주지만 국내에 이제 변화하는 이슈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보셨으면 또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이 이달이면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쟁점이 뭐냐면 대형 원전 2기가 추가가 되고 그리고 SMR이 4기가 추가가 될 것이냐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아마 담길 거예요. 그래서 이달 안에 초안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은요 2년 주기로 이제 수립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장기 에너지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국내에 이번 달에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SMR 이슈고 이 이슈는 확실히 이제 국내 이슈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정확하게 영향을 딱 받잖아요. 근데 해외 수주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너무 대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경쟁 업체들도 많은 상황이고 또 미국 업체들이 또 원자력 쪽은 워낙에 또 강한 부분이라서 또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국내 이슈를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배전 설비 수요를 오히려 좀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기 때문에 전력 테마를 보신다면 배전 설비 쪽을 보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AI 시스템이 인터넷보다는 전력 소비가 10배나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AI를 구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라서 기존의 이제 전력 그 수급 계획들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다른 국가들도. 이런 부분에서 뭐 송배전 관련된 투자라든가 변압기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공급 장치라든가 이런 관련 테마주들 계속 가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배전 설비 쪽을 좀 지켜보시고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달에 발표되는 11차 전력 수급 계획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차 정기본이 드디어 이제 초안이 공개가 되는군요. 이게 작년 연말부터 나온다 얘기를 했었는데 한 6개월, 반년 가까이 좀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이게 나오고 원전 관련주들이 어떻게 좀 달려가는지도 모습을 같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원전 섹터를 딱히 지금 기대할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여기보단 차라리 뭐 이제 김병진 매니저처럼 배전 설비, 뭐 전선 이쪽을 보는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쪽을 보는 게 더 낫긴 합니다. 낫긴 네. 하지만 조금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반대 의견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 원전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매매하듯이 쭉 끌고 가는 그런 섹터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맞아요. 쭉 끌고 가는 섹터이기보다는 왜냐하면 이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쭉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는 이벤트가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7월 중순에 체코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체코 정부 입장에서는 연말 내에 체코 원전 본계약이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지금 예상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원전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될 거라고 봅니다. 체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 규모를 이제 늘리고 있는 추세이고 중동 같은 경우 뭐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원전을 계속해서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들 종목이 실적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라면 저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 굉장히 이제 메리트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제 제 방송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제 제가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누구보다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신재생 에너지로는 그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원전 이슈는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은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조금 더 안전하게 매수하신다라면 조정시 매수하셨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벤트가 다시 한번 부각될 때 그때 여러분들 차익 실현하는 네. 전략으로 박스권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원전 관련주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조용할 때 매수했다가 이제 뉴스가 하나둘씩 나오면 그때 매도하는 전략, 이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세 번째 특이점도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이점 모두 마무리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5월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